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불안한 윤석열 후보의 이 주가 조작 거짓 해명, 돈 없는 또 허위 발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의 불안한 심리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국민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요.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엉터리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가 검증 차원의 보도를 좀 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최근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며칠 사이에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논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역시도 이 오마이뉴스의 기사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죠. 검증, 국힘,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해명 엉터리였다. 국민의힘이 23일과 24일 잇따라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공격을 했죠. 여기엔 주가 조작 일당이 김건희 씨로부터 건네받아 운용한 계좌, 그리고 이제 직접 운용 계좌에서 통정 매매로 분류되는 이 거래 내역 106건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는 국민의힘 측에서의 입장을 이제 검증을 했죠. 그 결과 국민의힘은 106건의 통정매매 가운데 단 한 건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근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힘은 근거가 불명확한 단 한 건을 문제 삼아서 나머지 105건도 싸잡아서 엉터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죠. 범죄일람표 1번. 일단 검증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문제 삼은 단 한 건, 영업 단말기로 통정거래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의 주장입니다. 자, 범죄일람표 1번. B씨라고 이야기되는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 씨와는 좀 다른 이 씨가 이제 운용을 했던 김건 씨 계좌의 거래 내역 단 한 건이 나오는데요. 이걸 문제 삼으면서 나머지 통정 매매가 전부 다 명백한 허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현재 이 B씨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활용해서 통정 매매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 주문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판 것이고 때문에 범죄 일람표는 엉터리라는 주장을 현재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집이나 사무실 그리고 PC에 설치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손쉽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김건희 씨처럼 전화 주문을 의미하는 이 영업 단말기를 통한 거래로는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이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이 영업 단말기를 통한 방법보다 통정 매매가 더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좀 더 용이할 뿐인 거지 영업 단말기, 그러니까 전화 거래를 통한 통정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장이 오류가 있는 셈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공소장의 검증 결과 김건희 씨의 통정 매매 내역 가운데 36건의 경우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활용된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 두 번째, 단 한 건 해명하고 105건 해명 못했는데 모두 엉터리냐. 범죄일람표 1번에서 이 김건희 씨 계좌 거래 내역 중에 통정 매매로 분류된 것은 모두 106건. 이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105건을 분류해보면 55건은 주가 조작 선수 이아무개 씨. 그 이아무개 씨가 김건희 씨로부터 건네받은 신한금융투자 계좌죠. 나머지 50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직접 주식 매매에 나섰던 계좌입니다. 이들 계좌는 검찰이 권오수 매수 권유 혐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측 50건 역시 허위라는 근거를 내놓지 못한 채 권오수 매수 권유 꼬리표를 김건희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매수를 유도한 것일 뿐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6건 가운데 단 한 건만 문제를 삼고 있고요. 문제 삼은 한 건 역시 그 허위 주장의 근거가 사실과 그 사실관계가 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의 해명 모든 것이 다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마이뉴스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진땀 빼는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땀 빼고 있구나, 확실히 좀 겁을 먹고 있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2월 24일자에 냈던 입장문이었어요. 검찰을 딱 겨냥하면서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지금 당장이라도 니들 변경해라. 니들 이거 오류라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가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인 건데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도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엄포를 내놓는 입장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들 열정열차랍시고 왜 윤석열 후보가 그 열차를 타고 순회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을 향해서 던졌던 선물 기억하시죠? 검찰 개혁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무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검찰권을 더 강력히 강화하는 이 검찰 공화국으로의 약속을 내놨던 그 이후 선물을 던졌을 때, 그러니까 당근을 던지고서 검찰발 언론 플레이를 좀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나름 이제 언론 플레이를 일단 먼저 들어가고 사전자각이 들어간 이후에 이 수사를 결국은 무혐의로 종결 처리를 내는 방식, 이 소위 특수통 라인에서 자주 써먹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당근을 던지고서도 검찰발 언론 플레이로 괜찮은 소스가 잘 안 나왔죠. 괜찮은 소스가 흘러나오지를 않으니까 본인과 본인 처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또 여론 반응도 또 싸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근 이후에 입장문을 통한 검찰을 향한 채찍질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검찰의 스탠스나 언론 스탠스의 불편함을 이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우군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검찰, 그리고 자신에게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서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언론을 좀 신경 쓰기보다는 최근 시기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믿지 못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이 시민 언론인들의 영향력, 그리고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도해주지 않으니까 뛰쳐나와가지고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탐사한 취재 자료를 공개하는 전현직 기자들이 나서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들이 나서가지고 본인과 본인 처가 리스크를 건드리고 있고, 이게 또 나름의 파급력을 또 갖고 힘이 갖춰지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는 나름 발빠른 해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근데 물론 너무 이걸 급하게 해명을 내놓다 보니까 그 해명이 국민의힘 자체에서의 불안한 심리, 윤석열 후보의 불안한 심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의 어떤 심리가 작용돼서 뭐 제대로 된 명분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명분을 검토하고 이걸 내놓을 수준의 해명이 되는가를 좀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내놓을 수준조차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해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날 즉시 이것이 거짓말인 것이 밝혀지는 상황들에 이르고 있었던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 보셨던 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요게 저는 이 주가 조작에 대한 해명이 가장 대표적인 그들의 불안심이라고 봐요. 했던 거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근거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또 해명을 안 하자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해당 리스크가 발목을 확실히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여론의 싸늘한 반응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게 선물을 주는 공약을 던지면서 그 던진 공약을 통해서 시민들을 또 협박하고, 자 봐라, 내가 이런 검찰 공화국을 꿈꾸고 있다, 이런 또 어찌 보면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또 자극해보려고 했는데 안 통하고, 이어서 검찰을 향해서 입장문을 통해서 압박을 가할 만큼 그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처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아무튼 앞서 보셨던 그 기사의 주요 내용에서는 그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해명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통정거래에서 확인되는 수많은 그 거래들 중에서 딱 한 건만 문제 삼아서 나머지 105건의 이 통정 매매를 통으로 부정하고 있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화로만 거래했으니까 그 검찰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 그거 다 엉터리야, 그리고 야 그 전화로 했는데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이 엉터리 해명이죠. 이 사건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대충 2009년 12월 말부터 해서 2012년 말 사이 주가 조작 선수들, 그 수십 명의 어떤 쩐주, 그리고 어떤 수십 개의 계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원래 초반에만 해도 단순한 어떤 쩐주의 역할로만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 김건희가 쩐주로만 활동한 게 아니네, 직접적으로 공범으로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 공범으로서 활동한 정황까지 드러나오게 됐죠.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해명들을요, 이게 순서에 상관없이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주가 조작 선수로 특정되는 이모 씨한테 계좌를 빌려주긴 했는데, 그 우연하게 한 개 계좌만 빌려줬다, 우연하게. 뭐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할지도 몰랐다. 심지어는 주가 조작으로 특정되는 기간에는 그때는 거래조차 안 했다, 완전히 손절했고 계좌도 그 사람한테 이제 가지고 와서 회수를 완료했다,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한 개의 계좌만으로 이용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개의 계좌만으로 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빌려준 계좌 한 개를 포함해서 총 5개가 있었죠. 그래서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계좌가 더 등장을 하면서 그 중에 2개의 계좌는 검찰이 특정하는 주가 조작 작전 기간 2단계 시기에 또 다른 주가 조작 선수들에게 빌려줬다라는 것이 확인됐죠. 결국에는 이러한 주도적 주가 조작 정황들이 이제 검찰이 인지를 해서 공소장에다가 김건희 씨 이름만 무려 289번을 이제
이제 검찰이 기입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빼박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기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애초에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를 떠나서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이지 못한 부분이죠. 굳이 증권 계좌를 왜 여러 개를 만들었을까? 또 굳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집중적인 매도 매수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왜 하나의 증권사 계좌가 아니라 4-5개의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누가 봐도 매우 불순한 의도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리고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것도 핵심 포인트죠. 그리고 두 번째 해명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지난해 10월에 이제 김건희 씨의 신한증권 계좌 일부 내역을 또 공개를 하면서 봐라, 없지 않냐, 우리는 주가 조작 같은 거 안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거짓말을 치기도 했는데, 이거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을 합쳐가지고 4천만 원 손해를 봤다, 완전 허수의 값으로 손해액을 4천만 원을 던졌죠. 그러니까 그때 팔았더라면 이 정도 손해는 났을 거야에 대한 허수 비용까지 같이 넣어버려서 4천만 원을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때 뭐 한 130만 원 정도 뭐 손해 본 거,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특정 기간을 다 합쳐보니까 한 9억 4천만 원의 오히려 수익을 봤던 사실도 최근에 드러났죠. 공개했던 신한증권 계좌를 갖고서 국민을 농락했던 게 뭐냐면, 공개한 내역서는 극히 정말 제한적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였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역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또 그 디테일하지 못한 제한적 정보에서 심지어는 또 뭔가 이게 들어가면 주가 조작 들통날 것 같은데 싶었던 구간의 부분만 포인트를 잡아서 임의로 삭제한 정보들이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에게 해명으로 공개한 이유는 이거 해당 내용만으로 이제 이 의혹이 일축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아예 대충 이 정도 내역서만 툭 던져 놓으면 아마 다들 모를 거야, 야, 이거 국민들이 뭘 알겠어, 뭐 이런 식의 국민들을 매우 수준 낮은 사람들로 인식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전 대처였다라고 생각해요. 이 내역서를 공개하면 다 속을 거라고 본 거죠. 그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로 이 내역서에는 디테일한 정보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한국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이제 열어봐요. 그 거래 기록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적극적으로 그 계좌가 이용됐다라는 패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특정 날에는 예를 들어 장 마감이 이뤄지기 딱 한 20-30분 전에 또는 10분 전에 그 당시에 그 거래량의 한 30-40% 정도를 김건희 씨 본인 계좌로만 거래를 하죠. 그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에 있어서. 그리고 특정일에는 점심시간에 본인들이 사들였던 비용보다 훨씬 싸게 갑자기 주식을 장에다가 풀어놔요. 풀어놓은 그 당일날 또 마감 전에, 장 마감 전에 또 비싸게 또 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를 대리인이 받아가지고 이 주식 거래를 했는데 어떻게 왜 이런 식의 투자를 했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문가들은 물량 배분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파트너들끼리 이제 주식을 좀 배분해서 물량을 나누긴 해야 되겠고 하니까 보통 주식 거래가 가장 잘 안 이루어지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주식을 풀어서 나눠 갖는 거죠. 싸게 내놔서. 실제 검찰이 제출한 그 범죄 일람표를 확인해 보게 되면 특정일 점심시간에 배분 목적으로 풀었다고 의심되는 그 10만 주 중에서 6만 주를 주가 조작 혐의자들이 사가지고 가요. 근데 이 6만 주 중에서 22,700주 이거 누가 가져갔냐?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사들였죠. 즉 김건희 씨와 주가 조작 혐의자들 간의 통정 거래만이 아니라 모친인 최은순과의 통정 거래도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들이 단순히 뒷짐지고서 사건을 두고 보는 어떤 투자자라든가 쩐주 정도가 아니라 까면 깔수록 이들의 적극적인 공범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일람표 1번, 2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번에는 첫 줄에 김건희, 그리고 범죄 일람표 2번에 또 첫 줄에는 최은순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검찰이 인지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포인트만 보더라도. 그 다음 세 번째,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해명. 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애초에 뭐 그 주가 조작 동원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었죠. 이거 며칠 전에 밝혀진 그 사실에 따르게 되면 의혹이 있는 거래 기간, 특히나 2010년 당시에 그 당시 증권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 왔는가. 2010년 당시에 증권사가 만들어 놨던 안전장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리 투자를 하잖아요. 보통은 대리 투자를 증권사가 받아서 할 경우에 계좌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명의주, 계좌주한테 거래 내역을 통보를 해요. 매달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라는 내역을 이제 통보를 하는 시스템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갖춰져 있는 상태로 맘대로 어떤 주가 조작이라든가 또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시스템이 만약에 없었다, 2010년 당시에 당시 증권사에서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의 돈을 이 거액의 비용을 대리로 이제 투자할 사람한테 계좌를 맡깁니다. 증권사에다가. 그래서 이걸 운용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거래되는지 그 거래 내역을 전혀 보지 않았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관련된 이상한 어떤 거래 과정들을 전혀 낌새를 눈치 못 챘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게다가 2010년 당시만 해도 이상한 거래가 확인이 되면요,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계좌주한테 통보를 또 하는 안전장치도 있었어요. 매달 이런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래 내역서를 보내주는 거 말고도 이상한 거래가 포착이 되면 바로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특히나 주가 조작 거래가 있었다고 특정이 되던 시기에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30-40% 이거를 김건희 씨의 명의로 사들이는 것에 대한 것이 이상한 거래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식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한다면, 아니 계좌주 본인이 거래를 했던 게 아니라 대리를 맡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리를 맡은 사람이 이거를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계좌주한테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최대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자 방식으로 여러 종목을 이제 안정을 갖고 이제 구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의 거래 패턴은 누가 봐도 이상했죠. 2010년 1월 12일하고 13일,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가 2010년 25일하고 29일 총 7일간의 도이치모터스에만 올인을 해요. 거기에만 올인을 해서 거래를 합니다. 충분히 이상한 패턴이 총 7일간에 있었는데 증권사가 이걸 몰랐을 리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해당 위험성을 계좌주인 김건희 씨한테 문제를 제기해야 될 이런 이상 거래가 확인됐다라는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이미 2010년부터 이걸 운영을 했던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일반 증권사들 경우에도요, 주문 대리인의 계좌를 악용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2010년 10월에다가 대형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안전장치의 시스템을 동일하게 일반 증권사에도 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거의 모든 증권사에다가 배포를 해요. 금융감독원이 주도를 해서. 그래서 모든 증권사들이 공통된 안전장치가 만들어지는 게 2010년 10월이었죠. 따라서 김건희 씨가 몰랐을 리 없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 몰랐다라는 말은 완전 거짓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해명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해명은 뭐였냐면, 앞선 기사에서 보셨던 해명처럼 전부 전화로 주문했으니까 주가 조작이 불가능하다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아니 애초에 전화로 주문하지 않고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그 거래, 이거 홈트레이딩 시스템만을 통한 거래만 총 33번이 확인돼요.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한테 계좌를 넘겼을 때 통정 거래가 모두 전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하고요. 전화 거래든 홈트레이딩, PC로 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든 주가 조작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가 조작은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교묘하고 아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혹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해명을 통한 어떤 수작질을 펼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화 거래냐 PC를 통한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냐는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가름 여부가 될 수 없습니다. 거래한 일시, 방법, 대상, 그리고 그 계좌, 그 거래 횟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통정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거짓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는 이제 무보수 비상근직이었으니까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핫했던 이슈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그 이사로 재직했던 게 드러난 거였잖아요. 그리고 5개의 본인 명의 계좌 중에는 2개의 계좌는 직접 활용을 하면서 권오수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서 매수를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즉 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내부의 그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불법적인 어떤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보수 비상근직이니까 무관하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이 법률에 따르게 되면요, 구조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원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법안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그 어디에 봐도요, 임원의 정의를 세분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종류, 뭐 등기이사냐, 미등기이사냐, 상근이사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비상근이사 이런 걸 세분화시켜서 세세하게 따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 임원이라고 하는 정의에는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처럼 무보수 비상근직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사면 다 포함되는 거죠.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윤핵관들이 다수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봤을 때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는, 아니 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한평생을 이제 그 정의롭지
못하게 자신들의 입맛대로만 법리를 해석해오니까 생기는 일들에 가깝다. 이런 것을 좀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들이 이걸 모를까요? 아니겠죠. 있는 법에서 본인들 입맛대로 법리 해석을 해왔던 것을 증명하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 지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다. 결국 앞서 보여드렸던 어쨌든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 모든 해명들이 어쨌든 엉터리 거짓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어떤 허위 날조 정보들 이런 걸 쏟아내면서 자 얼렁뚱땅 이 선거만은 좀 지나가 보자 이런 어떤 괘씸한 그들의 심리도 읽혀지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겨레의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선 당일 확진자 수십만 이 발표해서 뭐 정부가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온갖 색깔론, 음모론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죠.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입에서 이런 걸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음모론의 전제도 결국은 이런 음모론 펼쳐봤자야 국민들이 뭘 알겠어. 이런 식의 인식에 깔려있는 이들의 사상의 문제가 깔려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어떤 이런 엉터리 해명과 허위날조 정보들에 현혹되는 순간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좀 순순히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국민들이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뭘 알겠어 라는 국민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혹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치인이고 솔직히 언론인들이고 지금 당장 다 필요 없어요. 그들의 이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말 한마디 기사 한 줄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발벗고 나서는 힘이 지금 더 크다는 점. 진짜 이제 코앞입니다. 이제 우리 투표가 코앞이에요. 사전투표도 그렇고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인 바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